치려단 본부의 정문은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안으로 들어서는 이지연 중위의 군화 소리는 유난히 차갑고 딱딱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막 전입신고를 마친 참이었지만 부대 전체를 감싸고 있는 공기는 전방 부대 특유의 긴장감이 아닌 기이한 위축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연병장을 지나치는 병사들의 눈빛은 생기가 없었고 마주치는 초급 장교들은 무언가에 쫓기듯 황급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지연은 자신의 더플백을 고쳐매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변을 훑었고 이곳이 단순한 군 부대가 아니라 누군가의 사적인 왕국으로 변질되어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행정반에 들어서자마자 지연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작전 지도가 아니라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형형색색의 선물 포장지들이었다. 여군 장교 몇 명이 업무용 컴퓨터 대신 고급 화장품 세트를 포장하느라 분주하게 손을 놀리고 있었고 그녀가 문을 열자마자 그들은 죄인처럼 화들짝 놀라며 물건들을 등 뒤로 숨겼다. 그들의 행동은 군인의 절도 있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주인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하인들의 비굴한 몸짓에 가까웠다. 지연은 짐짓 아무것도 못 본 척 무표정하게 자신의 관등 성명을 댔지만 속으로는 이미 이 부대의 기강이 뿌리째 썩어 들어가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배정받은 숙소의 짐을 풀기도 전에 지연은 룸메이트인 박소 위로부터 이곳의 진정한 지휘관에 대한 경고를 들어야만 했다. 박소위는 지연의 눈치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고 여단장이 아닌 사모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때마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몸을 떨었다. 그녀는 지연에게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군율보다 사모님의 기분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지연의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의 딸이라는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이곳에 온 지연에게 그러한 비정상적인 위계질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도려내야 할 환부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오후 일과가 끝날 무렵 본청 앞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섰고 그 안에서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내렸다. 그녀가 등장하자 주변에 있던 위관급 장교들은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허리를 굽혔는데 그 모습은 군대라기보다는 마치 조폭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했다. 그녀는 바로 여단장의 부인 고미숙이었으며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미숙은 전입 온 지연을 발견하고는 천천히 다가왔는데 마치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고양이처럼 흥미로움과 경멸이 섞인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고미숙은 지연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녀의 명찰을 훑어보더니 예고도 없이 지연의 군복깃을 거칠게 잡아 매무새를 고쳐주는 시복을 했다.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자 기선제압이었으나 지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며 부동자세를 유지했다. 고미숙은 지연의 뻣뻣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혀를 차며 내일 자신의 관저로 와서 인사를 올리라는 명령 아닌 명령을 내렸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 담긴 그녀의 목소리는 끈적하고 불쾌했지만 지연은 그저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하며 그녀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다. 세단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자 주변의 장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지연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작게 녹음되고 있던 스마트폰의 버튼을 눌러 껐고 방금 전 고미숙이 남긴 모욕적인 언사와 요구사항들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항상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고 가르치셨고 지연은 그 가르침을 증명하기 위해 이곳에 서 있었다. 사냥감이 제 발로 덫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지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연병장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일요일 아침의 햇살은 평화롭게 관사단지를 비추고 있었지만 치려단 소속 여군 장교들에게 그 빛은 마치 사형 집행장으로 향하는 조명처럼
잔인하게 느껴졌다. 이지연 중위는 정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약속된 장소인 여단장 관사 앞으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다른 여군들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저마다 고급 베이커리의 케이크 상자나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빈손으로 온 사람은 오직 지연 한 사람뿐이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가정부 대신 앞치마를 두른 하사관 한 명이 나오자 대기하고 있던 장교들은 마치 군대 사열을 받듯 일사불란하게 안으로 들어갔다. 관사 내부의 풍경은 군인의 검소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바닥에는 페르시아산 카펫이 깔려 있었으며 벽면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고가의 동양화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거실 중앙의 거대한 수입 소파에는 고미숙이 마치 여왕처럼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그녀의 주변에는 이미 도착한 대대장 부인들이 시녀처럼 둘러앉아 비위를 맞추고 있었다. 고미숙은 들어오는 여군 장교들을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찻잔만 만지작거렸고 그 침묵은 실내의 공기를 납덩이처럼 무겁게 짓눌렀다. 지연은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며 이곳이 군법이 통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본격적인 티타임이 시작되자마자 여군 장교들의 역할은 손님에서 고급 인력의 한여로 순식간에 전락해버렸다. 누군가는 과일을 깎아야 했고 누군가는 끓는 물을 대령해야 했으며 심지어 어떤 대위는 고미숙의 애완견 배설물을 치우는 일까지 도맡아야 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관한 장교들이 사적인 시중을 들고 있는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으나 그 누구도 불만을 표출하지 못했다. 지연은 구석에서 묵묵히 찻잔을 닦으며 이들의 비굴함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임을 이해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고미숙의 날카로운 시선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지연에게 꽂혔다. 그녀는 손짓으로 지연을 불렀고 지연이 다가가자 신고 있던 슬리퍼가 벗겨졌다며 다시 신겨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모든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되었으나 지연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그러나 그녀는 슬리퍼를 신겨주는 대신 바닥에 놓인 슬리퍼를 집어들어 고미숙의 발치에 가지런히 놓아둔 뒤 다시 정자세로 일어섰다. 그것은 복종하는 척하면서도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는 지연만의 우아한 저항이었다.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지연의 태도에 고미숙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그녀는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신경질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지연에게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윗사람을 모시는 기본 예절도 모르냐며 비아냥거렸고 주변의 부인들은 그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억지 웃음을 터뜨렸다. 지연은 속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본다면 당장 여단을 해체시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씁쓸한 미소를 삼켰다. 고미숙이 말하는 예절이란 존경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통해 강요된 굴종일 뿐이라는 사실이 명백했다. 티타임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뇌물과 상납에 관한 이야기로 흘러갔고 고미숙은 이번에 새로 바꿀 가구 이야기를 꺼내며 은근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며 요즘 젊은 장교들은 센스가 없어서 무엇을 선물해야 할지 모른다는 식의 불평을 늘어놓았다. 앉아있던 여군 장교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머릿속으로 이번 달 월급에서 얼마나 더 떼어내야 할지를 계산하느라 눈동자가 흔들렸다. 지연은 그들의 대화를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기억 속에 저장하며 이 썩어빠진 카르텔의 연결고리가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파악하려 애썼다. 행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고미숙은 지연을 따로 불러세워 다음 모임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 것을 노골적으로 경고했다. 그녀는 남편의 진급 심사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줄을 잘 서는 것이 군 생활의 지혜라는 훈계까지 덧붙였다. 지연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군인은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것이 본분이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지금 당장의 말대꾸보다는 더 확실하고 파멸적인 한 방을 준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관사를 나서자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뒤덮으며 마치 다가올 피바람을 예고하는 듯했다. 함께 나온 박소위는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으며 울먹였고 지연은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주며 위로했다. 박소희의 떨리는 어깨를 통해 전해지는 공포와 무력감은 지연에게 단순한 정의감을 넘어선 사명감을 불러일으켰다. 지연은 어둠이 깔리는 관사를 뒤로하며 반드시 저 오만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갇힌 전우들을 해방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돌아오는 길에 지연은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고 화면에는 아버지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메시지 창을 열어 잘 지내고 있다는 짧은 안부 문자만을 남겼다. 아버지의 힘을 빌리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했고 지금은 자신이 가진 능력만으로 적의 급소를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그녀의 뜨거운 머리를 식혀주었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오히려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숙소로 돌아온 지연은 책상에 앉아 오늘 관사에서 목격한 모든 상황과 대화 내용을 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고미숙이 언급한 가구 브랜드, 참석했던 부인들의 명단, 그리고 주고받은 눈짓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복기했다. 이 작은 수첩은 훗날 그들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이며 거대한 비리의 빙산을 깨뜨리는 망치가 될 것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지연의 방불빛은 꺼질 줄 몰랐고 칠여단에 몰아칠 폭풍 전야의 고요함만이 무겁게 흐르고 있었다. 여단장 부인 고미숙의 탐욕은 계절이 바뀌기도 전에 더욱 노골적인 형태로 드러났는데 이번에는 불우이웃 돕기 자선 바자회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앞세웠다. 부대 게시판에 붙은 공지사항은 겉보기에는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훈훈한 행사처럼 보였으나 행정반 내부의 공기는 사뭇 달랐다. 여군 장교들에게 할당된 기부금 액수는 초급 장교의 월급 절반에 육박하는 거금이었고 이는 사실상 고미숙의 품위 유지비를 충당하기 위한 강제 징수에 불과했다. 모두가 불만을 터뜨리면서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당하듯 현금을 인출하러 갔지만 박소희의 표정만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박소희는 지연의 룸메이트이자 유능한 장교였지만 홀어머니의 병원비를 대느라 매달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한 끝에 자신이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를 담은 봉투를 준비했지만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연은 박소희에게 자신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자존심 강한 박소희는 폐를 끼칠 수 없다며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불안감은 너무나 짙어서 지연은 다가올 불길한 미래를 예감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바자회 준비 모임 당일 관사 응접실에는 또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고미숙은 테이블 위에 쌓이는 봉투들을 눈대중으로 훑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박소희가 내민 얇은 봉투를 집어든 순간 그녀의 미간이 사정없이 구겨졌고 실내의 온도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졌다. 고미숙은 봉투 안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것을 박소희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고 하얀 봉투는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그녀는 감히 내 성의를 이따위 푼돈으로 무시하냐며 소리를 질렀고 박소희는 고개를 떨군 채 입술만 깨물었다. 그날 이후 박소희를 향한 여단 지휘부의 압박은 치졸하고도 집요하게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명백히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보복이었다. 여단장은 회의 시간마다
박소희를 일으켜 세워 사소한 보고서의 오타를 트집 잡으며 인격적인 모독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당직 근무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정되어 박소희는 일주일에 3번이나 밤을 새워야 하는 살인적인 일정에 시달려야 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고립된 상황 속에서 박소희의 눈밑은 검게 죽어갔고 생기 넘치던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잃어갔다. 어느 늦은 밤 숙소로 돌아온 지연은 불 꺼진 방구석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흐느낌 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박소희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소리 죽여 울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날개가 꺾인 어린 새처럼 처량해 보였다. 그녀는 지연을 보자마자 참았던 설움을 토해내며 군복을 벗고 싶다는 말을 꺼냈고 자신이 꿈꾸던 군인의 길이 이런 것이었냐며 절규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그녀를 안아주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용암 같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박소희의 눈물은 지연에게 있어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었다. 더 이상 관찰자로서 방관하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지연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특수 제작된 장비들을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임관 전 정보병과 교육을 받을 때 익혀둔 기술들을 활용하기 위한 도구들이었고 이제 사냥의 대상은 명확해졌다. 지연은 박소희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노트북을 켜고 보안 서버를 우회하여 여단장의 관용 차량 운행 기록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의 눈빛은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는데 그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차갑고도 침착한 눈동자였다. 그녀는 출근하자마자 행정반 구석구석을 살피며 고미숙이 수시로 드나드는 부속실의 구조를 파악했고 그곳에 초소형 녹음기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그녀는 고미숙의 최측근인 주임원사의 동선을 체크하며 그가 관리하는 비자금 장부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밑밥을 깔기 시작했다. 이제 단순한 갑질의 피해자가 아닌 정의를 집행하는 심판자로서의 이지연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지연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박소희를 부대 내 벤치로 불러내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위로했다. 그녀는 박소희에게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부탁하며 머지않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박소희는 지연의 확신에 찬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고 다시 한번 군화끈을 조여 맬 용기를 얻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지만 두 사람의 결속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한편 고미숙은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또 다른 희생양을 찾기 위해 하이에나처럼 눈을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인 여단장을 조종하여 박소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죄목은 지시 불이행과 하극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꿈에도 모른 채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를 파고 있었다. 지연은 그들의 추악한 계획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고 그들이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닥으로 끌어내릴 준비를 마쳤다. 밤이 깊어지자 지연은 숙소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여단 본부 건물의 불빛을 바라보며 마지막 점검을 마쳤다. 그녀의 손에는 고성능 마이크가 들려 있었고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소리들은 부패한 권력의 민낯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의 자비는 없으며 오직 냉혹한 진실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지연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다가올 폭풍을 정면으로 맞이할 준비를 끝냈다. 이지연 중위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군수 장교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으나 수면 아래에서는 치밀한 첩보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그녀는 업무용 서류 사이에 교묘하게 위장된 초소형 녹음기를 배치했고 고미숙이 수시로 전화를 걸어오는 행정반 전화기에는 자동 녹음 기능을 활성화시켜 두었다.
또한 그녀는 부대 운영비 지출 내역과 고미숙의 사치스러운 쇼핑 리스트를 대조하는 작업을 비밀리에 진행하며 횡령의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해 나갔다. 이 모든 과정은 빈틈없이 이루어졌고 지연의 차가운 이성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팩트만을 사냥하는 사냥꾼의 본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특히 지연이 주목한 것은 부대 행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거래되는 특정 꽃집과 출장 뷔페 업체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었다. 장부상에는 과도하게 부풀려진 금액이 결제되어 있었지만 실제 납품된 물품의 질은 형편없었고 그 차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명약관화했다. 지연은 과거 정보병과 훈련 시절 익혀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삭제된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복구했고 그 안에서 고미숙과 업체 사장 사이에 오간 리베이트 약속을 찾아냈다. 모니터 화면에 떠오른 적나라한 대화 내용들은 단순한 갑질을 넘어선 명백한 군형법 위반의 증거들이었다. 한편 관사에서 자신의 명령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한 고미숙은 남편인 김 여단장을 들들 볶으며 지연을 손봐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녀는 지연이 건방지게도 자신을 무시하고 있으며 이는 곧 여단장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라고 교묘하게 말을 바꿨다. 김 여단장은 아내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했지만 사실 그 역시 지나치게 원칙을 따지는 지연의 존재가 껄끄러웠던 차였다. 그는 인사과장을 은밀히 불러 지연의 복무 기록을 샅샅이 뒤져 흠집을 찾아내라고 지시했고 없는 죄라도 만들어 징계위에 회부할 구실을 찾기 시작했다. 며칠 뒤 지연은 여단장실로 호출을 받았는데 그 호출은 통상적인 업무 보고가 아닌 징계 혐의에 대한 소명을 위한 것이었다. 행정반의 동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보았고 박소희는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의 옷소매를 잡았지만 지연은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품 안의 안주머니에 소형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군모를 쓰고 단호한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갔다. 여단장실 앞에 무거운 참나무 문은 마치 진실과 거짓이 충돌하는 전장의 입구처럼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여단장실에 들어서자 김 여단장은 의자를 뒤로 젖힌 채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급조된 것으로 보이는 징계 관련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는 지연이 격리를 올리자마자 서류 뭉치를 바닥으로 내던지며 상급자에 대한 불경과 지시 불이행으로 보고가 들어왔다며 고함을 쳤다. 그가 나열하는 죄목들은 고미숙의 사적인 심부름을 거절한 것을 군사 작전 지시 위반으로 둔갑시킨 억지스러운 것들 뿐이었다. 김여 단장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그는 자신의 고함 소리에 스스로 도취되어 지연이 겁을 먹고 무릎을 꿇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지도 않은 채 꼿꼿이 서서 여단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여단장이 언급한 짓이 불이행의 구체적인 일시와 내용을 묻기 시작했고 군인 복무규율 몇 조 몇 항에 위배되는지를 역으로 질문했다. 예상치 못한 지연의 반격에 김 여단장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고 그저 감히 어디서 말대꾸냐는 식의 권위적인 발언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논리와 규정으로 무장한 지연 앞에서 계급장 뒤에 숨은 그의 빈약한 논리는 순식간에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지연은 한 발 더 나아가 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들고 지난 한 달간 고미숙이 여군들에게 요구했던 사적인 업무 리스트를 날짜별로 읊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 특정 날짜와 시간, 그리고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이 줄줄이 흘러나오자 김여 단장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력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수집된 정보였으며 지연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선전포고였다. 실내의 공기는 역전되었고 윽박지르던 여단장의 목소리는 점차 기어들어가며
식은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궁지에 몰린 김 여단장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이건 명백한 하극상이며 당장 헌병대를 부르겠다고 위협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빠져 있었다. 지연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헌병대를 부르셔도 좋지만 그 전에 상급 부대 감찰실에서 먼저 연락이 올 수도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 말은 김 여단장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고 그는 지연이 단순한 중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처음으로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오판과 자존심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질렀다. 여단장실을 나온 지연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의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되었음을 확인했고 이것이 김 여단장 부부가 스스로 판 무덤의 덮개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복도 끝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박소희는 지연의 무사한 모습을 보고 달려와 눈물을 글썽였지만 지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안심시켰다. 이제 적들은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고 그 공포는 그들로 하여금 더욱 무리한 악수를 두게 만들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관사에서는 고미숙의 히스테리가 극에 달해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고 가정부들은 숨을 죽여야 했다. 김 여단장은 아내에게 지연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며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고미숙은 오히려 남편의 무능함을 탓하며 길길이 날뛰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지연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겠다는 도끼 어린 다짐을 했다. 악에 바친 그녀의 눈동자는 이성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으며 그것은 파멸을 향해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와도 같았다. 다음 날 지연은 사무실 컴퓨터를 통해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것처럼 위장하여 국방부 헬프라인에 여단의 비리 의혹을 일부 흘렸다. 이는 전면전을 시작하기 전 적들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제비였고 동시에 외부의 시선을 여단으로 집중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고 여단 내부에는 감찰이 내려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지연은 흔들리는 사람들의 눈동자를 관찰하며 다가올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던 중 고미숙은 전 장병이 모이는 식사 시간에 지연을 공개적으로 망신줄 계획을 세우고 식당으로 향했다. 그녀는 지연이 식판을 들고 지나가는 타이밍을 노려 고의로 부딪히거나 트집을 잡을 생각이었고 주변에는 그녀를 비호하는 부인들이 포진해 있었다. 지연은 식당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했고 고미숙의 매서운 눈빛이 자신을 향해 고정되어 있음을 알았다. 피할 수 없는 충돌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지연은 식판을 꽉 쥐며 걸음을 옮겼고 식당 안의 소음은 순식간에 잦아들며 정막이 흘렀다. 고미숙은 지연이 가까이 오자 일부러 발을 헛디딘 척하며 지연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들고 있던 뜨거운 국그릇을 쏟으려 했다. 하지만 반사신경이 뛰어난 지연은 재빠르게 몸을 비틀어 그것을 피했고 국물은 고미숙의 명품 구두 위로 쏟아지고 말았다. 식당 안의 모든 장병들이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고미숙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지연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고 이 우발적인 폭력 사태는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예고하고 있었다. 지연은 날아오는 손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맞을지 아니면 막을지 찰나의 순간에 고민했으나 더 큰 파멸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기로 결정했다. 짜악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식당의 정적을 깨뜨렸고 지연의 고개는 돌아갔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상관의 가족이 부하 장교에게 가한 명백한 인권 유린이었고
수백 명의 목격자가 존재하는 완벽한 현장이었다. 지연은 얼얼한 뺨을 감싸주는 대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고미숙을 노려보았고 그 서늘한 시선에 고미숙은 순간적으로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다. 식당을 빠져나온 지연은 곧바로 의무대로 향하여 진단서를 끊었고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확보하기 위해 박소희에게 신호를 보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녀는 아버지인 이태준 대장에게 보낼 암호화된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때가 되었습니다. 덫은 완성되었고 미끼를 물었습니다. 라는 짧은 전송과 함께 지연은 본격적인 반격의 서막을 올렸다. 이제 치려다는 거대한 태풍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상처 입은 얼굴로 정의를 벼리고 있는 이지연이 서 있었다. 식당 안을 가득 메웠던 수백 명의 장병들은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얼어붙어 있었고 오직 고미숙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기를 찢고 있었다. 지연의 고개는 뺨을 맞은 충격으로 돌아가 있었지만 그녀의 몸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꼿꼿하게 서 있었으며 그것은 폭력에 굴복하지 않는 거대한 바위와도 같았다. 고미숙은 자신의 손바닥이 얼얼해질 정도로 세게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 비명을 지르거나 무릎을 꿇지 않자 오히려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는 듯 주변을 향해 저 계집애가 나에게 뜨거운 국물을 쏟으려 했다며 악을 썼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고미숙을 정면으로 응시했는데 붉게 부어오른 그녀의 뺨은 수치심이 아닌 훈장처럼 보였고 눈빛은 서늘한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식사 중이던 병사들과 간부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여단장 사모님에 대한 경외가 아닌 경멸과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지연은 입가에 맺힌 피를 닦아내지 않은 채 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군인에게 손을 댄 것은 국가에 대한 모독이라며 고미숙의 죄를 명시했다. 그 말은 식당 안에 있던 모든 군인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고 고미숙은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 쥐구멍을 찾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소란을 전해 들은 김 여단장이 헐레벌떡 식당으로 뛰어왔을 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고 그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 그는 지연에게 대뜸 헌병대를 부르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지연은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헌병대가 오면 CCTV부터 확인하자고 차분하게 응수했다. 김 여단장은 지연의 당당한 태도에 기가 질렸지만 주변의 시선과 아내의 히스테리를 잠재우기 위해 지연을 강제로 끌고 나가라고 지시했다. 헌병들이 다가와 지연의 팔을 잡으려 했으나 그녀는 스스로 걸어 나가겠다며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위풍당당하게 식당을 빠져나갔다. 여단장실로 끌려온 지연은 김 여단장으로부터 즉각적인 보직 해임과 근신 처분을 통보받았는데 이는 정식 징계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직권남용이었다. 김 여단장은 지연의 군인 신분증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라고 강요하며 감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부대 출입을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지연을 부대 밖으로 내쫓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었지만 그것은 호랑이를 우리에서 풀어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은 결정이었다. 지연은 군말 없이 신분증을 반납하고 경례를 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쫓겨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전장으로 향하는 장수의 것처럼 힘찼다. 숙소로 돌아와 짐을 싸는 지연의 곁에서 박소희는 억울함과 슬픔에 못 이겨 통곡을 하고 있었고 다른 동료들도 침통한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연은 박소희의 손을 꼭 잡으며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니 눈물을 거두고 다가올 변화를 지켜보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부당한 지시에 절대 굴복하지 말고 모든 증거를 기록해 두라고 당부하며 마지막까지
군인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 짐 가방을 들고 위병소를 나서는 지연의 등 뒤로 붉은 석양이 비쳤고 그녀의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날개를 펼친 불사조처럼 길게 드리워졌다. 부대 근처에 보안이 유지되는 비즈니스 호텔에 짐을 푼 지연은 곧바로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 수집해온 방대한 양의 디지털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폴더 안에는 고미숙의 갑질 녹취록, 뇌물수수 장부의 사본, 그리고 오늘 식당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의 CCTV 영상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분류되어 있었다. 특히 식당 CCTV 영상은 지연이 미리 포섭해둔 통신과 부사관이 몰래 빼돌려 보내준 것으로 고미숙의 폭행과 김 여단장의 직무유기를 입증할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었다. 지연은 이 모든 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한 뒤 암호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누구도 훼손할 수 없도록 봉인했다. 지연은 심호흡을 한 번 크게 내쉰 뒤 국방부 검찰단과 육군본부 감찰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시에 접속하여 업로드 버튼을 눌러버렸다. 엔터키를 누르는 그녀의 손끝에서는 짜릿한 전율이 느껴졌고 그것은 오랫동안 묵혀왔던 체증이 한순간에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었다. 전송 완료 메시지가 화면에 뜨자 지연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천장을 바라보았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이 폭로가 가져올 파장이 단순히 한 부대를 뒤집는 것을 넘어 군 전체의 경종을 울리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연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었는데 발신자 명에는 아버지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묵직하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지연은 감정을 억누르며 담담하게 상황을 보고했다. 이태준 대장은 딸의 보고를 끝까지 경청한 뒤 짧은 침묵 끝에 고생했다는 한마디와 함께 내일 열릴 동계 무도회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딸을 건드린 자들에 대한 분노와 군 기강을 문란케 한 자들에 대한 처단 의지가 서리발처럼 서려 있었다. 한편 치려단 관사에서는 김여 단장과 고미숙이 지연을 쫓아낸 것을 자축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고 그들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평화로 착각하고 있었다. 고미숙은 알터니가 빠진 것 같다며 호들갑을 떨었고 내일 있을 무도회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돋보일 생각에 들떠 있었다. 김 여단장 역시 눈엣 가시 같던 지연이 사라졌으니 이제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라며 아내의 비위를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로 거대한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탐욕스러운 웃음소리를 흘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청사는 지연이 보낸 투서로 인해 발칵 뒤집혔지만 이태준 대장은 모든 조사를 극비리에 진행하도록 지시하여 보안을 유지했다. 그는 감찰팀과 헌병 수사관들을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시켜 치려단 무도회장 주변에 배치하도록 명령했고 자신 또한 수행원 없이 조용히 이동할 준비를 마쳤다. 이것은 단순한 감찰이 아니라 적의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비참한 몰락을 선사하기 위한 치밀한 작전이었다. 지연은 호텔방에서 정복을 다림질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결전의 날을 앞둔 전사의 그것처럼 비장했다. 해가 지고 치려단 연병장에는 화려한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고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며 무도회의 시작을 알렸다.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사이 지연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행사장 입구로 접근했다. 그녀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지만 오늘 밤 이 파티의 진정한 주인공이자 심판관이 될 운명이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왈츠 음악은 곧 시작될 처형식을 위한 장송곡처럼 들렸고 지연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마지막 각오를 다졌다. 고미숙은 행사장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며
마치 여왕이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고, 그녀의 목에는 뇌물로 받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번쩍이고 있었다. 그녀는 지나가는 장교 부인들에게 거만하게 인사를 받으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고, 김여 단장은 그 옆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술잔을 기울였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거기까지였고, 곧 들이닥칠 파멸의 그림자가 그들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지연은 무전기를 통해 외곽에 대기 중인 수사관들과 신호를 주고받으며 진입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행사장이 절정의 분위기로 무르익을 무렵 정문 초소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통과했다는 무전이 들어왔고, 지연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차 번호판도 깃발도 달지 않은 그 차는 어둠을 뚫고 조용히 본청 현관으로 미끄러져 들어왔고, 그 안에는 육군 최고의 권력자가 타고 있었다. 지연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숨겨두었던 출입증을 목에 걸며 당당하게 행사장 문을 열 준비를 했다. 이제 가면 무도회는 끝났고 진짜 얼굴을 드러낼 시간이 도래했다. 문이 열리고 지연이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자 입구 쪽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녀를 알아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쫓겨난 줄 알았던 지연이 정복을 입고 나타나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음악 소리마저 잦아들며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단상 위에 있던 김여 단장과 고미숙은 지연을 발견하고 경악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고미숙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지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라고 소리쳤지만 지연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지연의 뒤를 이어 정체불명의 중년 신사가 수행원도 없이 홀로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해 의아해했다. 하지만 단상 위에 있던 김여 단장만은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고미숙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남편의 팔을 흔들며 왜 가만히 있냐고 닥달했지만 김 여단장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을 뿐이었다. 지연은 단상 바로 아래까지 걸어가 걸음을 멈추고 김 여단장과 고미숙을 올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파티는 끝났습니다. 이제 계산을 하실 시간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무색할 정도로 무도회장은 순식간에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겼고, 모든 시선은 단상 아래 서 있는 이지연 중위와 그녀의 뒤에 선 중년 남성에게 쏠렸다. 음악은 뚝 끊겼고 춤추던 사람들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굳어버렸으며, 오직 고미숙만이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분노에 찬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화려한 밤을 망친 지연의 등장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그 뒤에 서 있는 남루해 보이는 점퍼 차림의 남자를 지연의 불륜 상대나 가난한 친척쯤으로 치부해 버렸다. 그녀의 오만함은 눈을 가렸고 그 무지는 곧 그녀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것이었다. 고미숙은 단상에서 꼿꼿이 고개를 쳐들고 지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경비원들은 뭐 하느라 저런 잡상인들을 들여보냈냐고 앙칼지게 소리 질렀다. 그녀는 지연의 뒤에 선 남자를 가리키며 근본 없는 것들이 끼리끼리 어울려 다니니 부대물이 흐려지는 것이라며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정적을 타고 행사장에 쩌렁쩌렁 울렸고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천박하고 저급했다. 그 순간 김여 단장의 얼굴은 공포로 인해 사색이 되었고 그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김여 단장은 아내의 입을 막기 위해 다급히 손을 뻗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지연 뒤에 서 있는 저 남자의 얼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육군본부 회의실 가장 높은 곳에 걸려있던 사진 속의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이태준 대장이 수행원도 없이 허름한 점퍼 차림으로
자신의 부대 행사장에 서 있다는 사실은 현실이라기엔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악몽과도 같았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있기도 힘든 지경이었지만 고미숙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비난을 쏟아내고 있었다. 이태준 대장은 고미숙의 비난을 묵묵히 들으며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태산 같은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지연의 옆에 섰고 그제야 주변의 장교들도 그 중년 남성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이 대장은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단상 위에 김 여단장을 올려다보며 자네가 지휘하는 부대의 격식이 고작 이 정도인가? 라고 낮게 물었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천둥 소리보다 더 위압적으로 들렸고 장내의 공기를 순식간에 압도해 버렸다. 김 여단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단상에서 뛰어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는데 그 모습은 마치 죄인이 처형대 앞에 선 것과 같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총장님을 몰라뵙고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용서를 빌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바닥을 적셨다. 총장님이라는 단어가 김 여단장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고미숙의 눈은 찢어질 듯 커졌고 그녀의 입은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다. 행사장 안의 모든 사람들은 경악하며 숨을 들이켰고 웅성거림은 거대한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이태준 대장은 무릎 꿇은 김 여단장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연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임무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지연은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올리며 충성 신고합니다. 육군 참모총장님하고 우렁차게 복명복창했다. 그 순간 지연이 단순한 중위가 아니라 참모총장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지연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장교들과 부인들은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박소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사태를 파악한 고미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는 바닥의 먼지 구덩이 속에 처박혔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깔보고 모욕했던 늙은 남자가 남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최고 권력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텅 비어버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자신이 쌓아 올린 가짜 왕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뼈에 사무치는 공포를 느꼈다. 이태준 대장은 천천히 고미숙에게 다가가 그녀의 화려한 목걸이와 지연의 붉게 부어오른 뺨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는 가정교육을 운운하시던 분이 정작 본인의 처신은 형편없다며 싸늘하게 일갈했고 그 말은 고미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군인의 가족이라는 자리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헌신과 명예를 지키는 자리라고 꾸짖으며 그녀의 천박한 탐욕을 질타했다. 고미숙은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다. 그때 지연이 신호를 보내자 웨이터나 손님으로 위장해 있던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들이 일제히 배지를 꺼내들고 단상 주변을 포위했다. 동시에 무도회장에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며 헌병대 병력이 들이닥쳤고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엄중한 체포 현장으로 돌변했다. 수사관들은 김 여단장과 고미숙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폭행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 영장을 제시했다. 김 여단장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지만 고미숙은 현실을 부정하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고미숙은 수사관들이 자신의 팔을 잡자 악을 쓰며 이거 놓으라며 발버둥 쳤고 자신이 누구인지 아냐고 소리쳤지만 그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그녀의 화장은 눈물과 콧물로 얼룩져 기괴하게 번졌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보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남편을 향해 도와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수갑을 찬 김 여단장은 그녀를 외면한 채 헌병들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오만했던 목소리는 이제 처절한 비명으로 바뀌었고 그 모습은 인과응보의 살아있는 표본이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어 갈 무렵 이태준 대장은 지연의 부어오른 뺨을 안쓰러운 눈빛으로 어루만지며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다. 그는 딸을 험한 곳에 보내놓고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며 아버지로서의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고 지연은 괜찮다며 씩씩하게 미소 지었다. 그제야 지연의 눈시울도 붉어졌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병들은 진정한 군인 가족의 품격이 무엇인지 깨닫고 숙연한 마음을 가졌다. 수사관들이 증거물들을 압수하고 관련자들을 연행하는 동안 무도회장에 남겨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그동안 고미숙에게 시달렸던 여군 장교들과 부사관 부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박소희는 지연에게 다가와 말없이 경례를 올렸고 지연 역시 따뜻한 미소로 화답하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어둠이 걷히고 정의의 빛이 다시 비추기 시작한 칠여단은 비로소 정상적인 군대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었다. 지연은 소란스러운 행사장을 뒤로하고 아버지와 함께 밤하늘이 보이는 테라스로 걸어 나왔는데 차가운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다. 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부패한 과거가 떠나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운 마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짜 봉황은 추락했고 이제 진짜 군인들이 날아오를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며 지연은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칠여단 본부는 마치 거대한 수술을 끝낸 환자처럼 고요하면서도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은 밤새도록 이어졌고 행정반의 문턱이 닳도록 수사관들이 드나들며 부패의 증거들을 낱낱이 파헤쳤다. 김 여단장이 사용하던 집무실에서는 기밀 문서는 물론이고 그동안 은밀하게 모아두었던 고가의 양주와 현금 뭉치들이 쏟아져 나와 보는 이들의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다. 부대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이 역사적인 숙청 과정을 지켜보았고 그동안 억눌려왔던 정의가 실현되는 광경에 전율을 느꼈다. 고미숙의 관사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화려했던 그녀의 왕국은 수사관들의 차가운 손길에 의해 처참하게 해체되고 있었다. 옷장 가득했던 명품 의류와 보석들은 불법 자금으로 구입된 증거물로 압류되어 삭막한 증거물 상자 속으로 던져졌다. 그녀가 아끼던 페르시아산 카펫 위에는 흙 묻은 군화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고 벽에 걸린 그림들은 떼어내어져 카판 자국만을 남겼다. 한때 여왕처럼 군림하며 부하들의 고열을 짜내던 그녀의 흔적은 하루아침에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하여 씻을 수 없는 오명만을 뒤집어 쓰게 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조직적인 착취 구조였음이 밝혀졌다. 고미숙은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진급을 미끼로 부하들에게 상납을 강요했고 그 자금은 그녀의 사교 모임과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쓰였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부대 복지기금까지 횡령하여 자신의 해외여행 경비로 유용한 사실이었는데 이는 명백한 국고 손실죄에 해당했다. 뉴스를 통해 이 사실이 보도되자 국민들의 분노는 들끓었고 군 수뇌부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엄중한 처벌을 약속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고미숙과 김여 단장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추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고미숙은 남편이 시켜서 한 일이라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수집된 녹취록과 증거들은 그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김 여단장 역시 아내의 탐욕 때문에 자신이 망가졌다며 억울해했지만 관리 감독의 책임과 방조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한때 부대 내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부부의 몰락은 권불 10년이라는 옛말을 떠올리게 할 만큼 허망하고도 비참했다. 사건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 이지연 중위는 다시 본연의 임무로 복귀했지만 그녀를 대하는 동료들의 시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참모총장의 딸이라는 엄청난 배경이 밝혀진 뒤로 사람들은 그녀에게 깍듯하게 대하려 노력했고 때로는 부담스러워하며 거리를 두기도 했다. 하지만 지연은 그런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여전히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했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대한민국 육군 장교의 한 사람일 뿐임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지연은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박소희의 맞은편에 식판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앉았다. 박소희는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지연은 웃으며 그녀를 앉혔고 예전처럼 편하게 대해달라고 부탁했다. 박소희는 지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떠올라 눈시울을 붉혔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계급이나 배경을 뛰어넘은 전우애가 흐르고 있었고 그것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결속이었다. 여단에는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했고 그는 취임 일성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대 운영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던 간부들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강제로 징수되었던 기부금은 피해자들에게 전액 반환되는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고미숙에게 가장 많은 괴롭힘을 당했던 여군 장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금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연병장에는 다시 활기찬 구령 소리가 울려 퍼졌고 병사들의 표정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하여 치려다는 비로소 정상 궤도에 올랐다. 이지연은 아버지인 이태준 대장으로부터 본청으로의 전출 제안을 받았지만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그녀는 자신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 짓고 싶었고 편안한 후방보다는 거친 전방에서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장은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씁쓸하게 웃으면서도 내심 그녀의 기계를 대견하게 생각했다. 그는 딸에게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 될 것이라는 격려의 말을 남기며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찾아왔고 부대 담장 너머에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나 삭막했던 풍경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지연은 주말을 이용해 박소희와 함께 영내 매점 앞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지난날의 소동을 회상했다.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지만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투쟁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악에 맞서 침묵하지 않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그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임을 가슴 깊이 새겼다. 지연의 활약상은 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아름아름 퍼져나가 전설처럼 회자되었고 많은 초급 장교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빽 있는 금수저가 아니라 실력과 정의감을 겸비한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익명의 후배들이 보낸 응원 쪽지와 음료수가 종종 놓여 있었고 지연은 그것들을 볼 때마다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배경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평가받기를 원했고 매 순간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나태해지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국방일보와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정중하게 거절하며 인터뷰 대신 박소희를 추천했다. 그녀는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이자
용기 있는 고발자는 자신이 아니라 박소희와 다른 동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박소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연의 설득 끝에 인터뷰에 응했고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털어놓으며 군내 부조리 척결을 호소했다.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군 당국은 이를 계기로 전군 차원의 대대적인 병역 문화 개선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지연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 그녀는 짐을 정리하며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수첩을 꺼내보았다. 그 안에는 고미숙의 비리를 기록했던 치열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지연은 그 글씨들을 손끝으로 쓸어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범죄의 기록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웠던 자신의 젊은 날의 초상이자 양심의 증명서였다. 지연은 미련 없이 수첩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이제 과거는 흘러갔고 새로운 미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연이 치려단을 떠나는 날 위병소 앞에는 수많은 장병들이 도열하여 그녀를 배웅했고 그 중에는 눈물을 훔치는 여군들도 있었다. 박소희는 지연에게 거수경례를 올리며 반드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고 지연은 밝은 미소로 화답하며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부대의 풍경은 처음 왔을 때와는 사뭇 다르게 평화롭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고 떠난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핸들을 잡았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려 새로운 임지인 최전방 지피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지연은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치려단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후광이 아닌 이지연이라는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서겠다는 다짐을 되새겼다. 그녀 앞에는 여전히 험난한 가시밭길이 놓여 있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올바른 나침반이 가슴 속에 있었고 그것이 그녀를 진정한 군인의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몇 년 후 뉴스 화면에는 육군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 취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화면 속의 인물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중년의 이지연이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빛나는 훈장이 달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치려단 시절에 그 치열했던 중위 때와 똑같이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취임사에서 강한 군대는 첨단 무기가 아니라 군인 한 명 한 명의 인격과 명예가 존중받을 때 완성된다고 역설했다. 그 모습을 TV로 지켜보던 박소희. 아니, 이제는 박소령이 된 그녀는 조용히 박수를 보내며 존경을 표했다. 고미숙과 김여 단장은 출소 후 사회의 냉대 속에서 죗값을 치르며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들은 한때 가졌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었다. 그들의 몰락은 군내의 반면교사가 되어 오랫동안 회자되었고 권력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독을 경계하는 교훈으로 남았다. 정의는 때로는 더디게 오는 것 같지만 반드시 찾아온다는 진리를 그들은 몸소 증명한 셈이었다. 지연은 사단장실 창가에 서서 연병장에서 훈련하는 장병들을 내려다보며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응시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순탄치 않았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음을 스스로에게 고백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경례를 올렸고 다시 한번 군화끈을 단단히 조염했다. 진짜 봉황은 화려한 깃털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꽃 속에서 다시 태어나 세상을 비추는 존재라는 것을 그녀는 삶으로 증명해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으며 지연의 어깨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에 대한 세상의 찬사였다. 그녀는 집무실 문을 열고 힘찬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어 나갔고 그녀의 등 뒤로 긴 그림자가 당당하게 따라오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녀가 남긴 정의의 불씨는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올라 대한민국 국군을 지키는 등불이 될 것이다.